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로아님, 장면 막지 말고 나갑시다! 라고 했으니. 네, 노학열님, 나무기 이 방향을 돌렸으니 유동규도 그렇고 검찰 입지나 체면이 폭탄이 된 듯이라고 했고요. 푸른 시인님, 폰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고요? 아, 여기 누워서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아이고, 예. 이경화님, 검찰 어이가 없겠어요. 검찰 사실 초반에는 어이없어 하는 것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포기한 것 같아요, 약간. 약간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더 이상 뭘 바라겠나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자, 요 얘기도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당연히 많은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 재판은 어떻게 되는데? 자, 이제 나뭇가지 검찰 뒤통수를 때리는 판이 됐다면, 앞으로 이 대장동 재판 어떻게 되는 거니? 예. 자, 대장동 재판 같은 이런 사건은요, 사실 처음부터 뭐가 없다? 예, 사실 처음부터 뭐가 없느냐면 물증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바로 이런 재판이에요. 그래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패 범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증을 남기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다? 결과적으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주변의 사실들. 자, 그 피고인 A가 요차조차 진술한 거예요.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날 몇 시에 어디로 갔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이 있어서 내가 뭘 했다.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을 사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요. 좋아. 그러면은 그날 날씨가 어땠어?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뭐 이런 얘기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실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날 날씨 글쎄 맑았나? 비는 일단 안 왔어요. 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비가 부슬부슬 뿌렸다면 그 진술은 인정을 못 받겠죠. 내가 거기 편의점에서 물을 한 잔 사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편의점이 없다든지. 내가 거기서 물을 한 잔 사 마셨어. 뭘 마셨는데 물 상표가 뭐였는데 백산수였어요. 그래? 근데 갔더니 백산수를 거기는 안 파네. 라든지. 자, 요런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나하나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사실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의 진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살펴봅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그래, 갔다 오는 길에 커피를 내가 한 잔 마셨어요. 그래? 커피집은 어디였어? 무슨 커피집이에요. 무슨 커피집?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쯤이야? 어디쯤 있었어. 그러면 좋아. 그럼 너 거기서 카드로 썼니? 카드로 썼죠. 좋아. 잠깐만. 그래서 그 커피집에 가가지고 내가 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장용진이 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하면은 네가 그날 거기 갔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변의 사실과 맞춰가면서 이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동규는 지가 한 말에 주변 사실하고 계속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광교포레나 자기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과 만나서 돈을 건네줬다. 왜 하필 거기였느냐? 거기가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한 데다가 CCTV가 일단 없어요. 라고 했는데 CCTV가 떡하니 있는 곳이었고 한적한 곳도 아니더라. 그러면 이 말은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인, 핵심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엇갈립니다. 게다가 물증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있던 물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럼 대장동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판이죠. 개판이 되겠죠.
근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판될까? 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대장동 사건의 지금 상황을 드러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 자, 공판이 진행이 되면서 수사가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검찰이 말을 바꿔버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이 말을 바꾸면 나도 계속 따로 말을 바꿔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이 수사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이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요. 재판이 시작이 되면 수사를 진행하면 안 돼요. 왜냐? 피고인도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고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일도 벅차. 그런데 한쪽에서는 재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어. 맨날 불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압박을 당하는 거. 이거 사실 고문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재작년이면 벌써 재작년 대선 전에 이 대장동 일당도 싹 기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구속까지 됐었어. 그래가지고 재판을 1년이나 했는데 갑자기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재판 공소장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했었던 얘기를. 뭐가 맞는 건데 도대체? 어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욱이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검찰의 공소장도 걸레라는 얘기예요. 검찰이 법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공소 사실도 사실은 걸레짝이라는 얘기야. 그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한 공소 사실들이 계속 바뀌어왔고 증거의 의미도 계속 변질돼 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권이 걸레가 될 수밖에. 자,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 그 재판의 그 양상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주는 대목인 겁니다.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고. 여기에 유동규는 병원에 가버립니다. 뭐 잘 아시겠죠. 유동규의 진술에 맞춰가지고 계속 공소장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 유동규가 또 응급실에 가버렸어. 유동규의 진술이 완전히 끝이 나야지 어떻게 보면 공소장이 더 이상 추가로 바뀌지 않을 거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유동규 때문에 공소장이 바뀌는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걸레가 되어 있는 재판이 더 걸레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진짜 개판이 된 겁니다. 유동규 진술에 맞춰가지고 공소장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 재판이 개판인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6억 원의 돈을 줬다 그러죠.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요런 박스에 넣어서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박스에다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다. 그랬더니 김용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더라. 이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날짜가 언제였을까? 예. 맨 처음에 검찰이 얘기하기로는 2021년 3월 말 4월 초 3월에서 4월 사이야. 근데 이 날짜가 점점
4월 초가 되더니 4월 중순이 됐다가 마지막에 4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3일, 2021년 5월 3일로 낙찰을 봅니다. 몇 번이 바뀌어요. 자, 아직까지도 검찰이 이렇게 날짜를 애매하게 지목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요, 김용 부대변인이 뭐 그 증거를 조작했다 운운하고 있는데 솔직히 증거 조작할 시간조차 없었어. 왜? 검찰이 5월 3일이라고 날짜를 지목해 준 게 언제다? 예. 지난 5월 초였어요. 5월 초나 돼가지고 진짜 2-3주가 안 됐어요. 2-3주가 안 됐는데 날짜를 그때서야 얘기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조작 자체를 못하죠. 자, 검찰이 지금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찰이 5월 3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해 준 게 사실 얼마가 안 돼. 5월 초, 이번 달 초에 와가지고 겨우 날짜를 딱 특정을 해준 거였어요. 이번 달 초에. 근데 그 재판, 근데 첫 번째 재판 한지, 그래가지고 2-3주 정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서 그때 그 사이에 증거를 조작을 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이 언론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개새끼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잠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검찰이 2021년 5월 3일 날 돈을 줬다라고 날짜를 꼭 특정을 해준 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하순인가 그래. 4월 20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검찰의 그 날짜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제시를 한 게 5월 4일입니다. 2주 사이에 반박 증거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면 2주 사이에 몇 년 전 거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진짜 개새끼.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이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공소장 사실을 공소 사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판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대장동 본류 사건이 재개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유동규의 진술은 왔다 갔다 하고 그 유동규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병원에 입원해 버립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에 맞춰가지고 공소장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재판은 이제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은 지금까지 검찰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고 있던 남욱도 방어권이 걸레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와중에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는 게 재개가 됩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이 뭔데요? 라고 하시겠죠? 자, 대장동 본류 재판이란 건 뭘 말하느냐면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민용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이 재판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도 빠져 있고요. 김용, 정진상 다 빠져 있어요. 대장동 이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민용 등이 돈을 빼내거나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저지르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받거나 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이에요. 자, 이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해충돌 부분입니다. 1년 동안 재판, 이게 이미 대선 전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작년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갑자기 검찰이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하면서 이해충돌 부분이 추가로 기소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충돌 부분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결국에 이 유동규가 화천대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동규가 화천대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인데 지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업자들한테 지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전형적으로 이게 충돌 부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업체의 지분을 받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이게 이해충돌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되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대장동 본류 재판은 바로 여기 형사 22부가 맡고 있는 사건이고요. 대장동 1당들,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만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핵심은 뭐냐? 428억 원의 존재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가운데 유동규 몫이 있느냐? 천화동인 1호 24.5%가 유동규께 맞느냐? 즉 428억이 진짜 유동규 거냐? 유동규는 이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있고 428억은 결국엔 내 것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428억이 존재하게 되면은 검찰한테 상당히 유리하겠죠. 정치자금 재판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다 한 큐에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고지에 대검 올라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 428억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요, 김만배를 비롯해서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재산을 압수당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둬들인 4,400억 원의 수익 모두가 추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남욱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는 이 428억의 존재에 대해서 만배영이 그런 말을 했다고 유동규가 말하더라. 이런 수준의 전원의 전원으로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28억의 존재 명확치 않아요. 김만배 같은 경우는 428억 중에 유동규 몫, 천화동인 1호 중에 유동규 몫은 없다라고 분명히 또 못 박아 버렸어. 자, 이 428억의 존재가 아마 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 대장동 사건의 다른 재판에서는 김만배 혼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남욱, 유동규, 정민용이 한 편을 먹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이 되면은 유동규가 왕따를 당하고 남욱, 김만배, 정민용이 한 편을 먹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왜? 간단해요. 남욱, 김만배, 정민용은요, 여기에서 유동규 지분이 인정되는 순간 자기들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동규와는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남욱 역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남욱 지가 했던 얘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벌써 남욱이 자기 진술을 뒤엎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장동 본류 재판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진술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유동규 때문에 진술이 왔다 갔다. 유동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피고인들이 우리 지금 방어권이 너덜너덜 걸레가 됐어! 라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대장동 본류 사건이 진행되면서 유동규와 남욱, 지금까지는 한 편 먹은 것 같은 유동규와 남욱 검찰의 입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428억의 존재가 인정되면요, 남욱은요 재산 다 뺏겨요. 진짜로 다 뺏겨요. 근데 428억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남욱은 적어도 한 400억 정도는 건질 수 있어요. 김만배 1000억 이상을 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을까요?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 그 재산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검찰 쪽의 입장에 서서 진술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지. 더군다나 남욱 같은 경우에는 진술 바꾸기가 너무 좋아. 왜? 나는 그렇게 들었다 라고밖에 얘기 안 했거든. 근데 김만배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욱이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이래버리면 끝. 이렇게 되면 어찌 된다? 검찰 입장에서 개판되는 거지 진짜. 안 그래도 개판인데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게 상황이 진짜 희한하게 되겠는데 남욱도 우리 뒤통수 때리겠는데 라는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뭔가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법정에서 검찰이 개작살나는 거를 고스란히 언론이 중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하던 중계 방송을 이제 검찰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진행했던 중계 방송을 이제 자기 자신이 셀프 디스하는 용도로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끌고 싶은 겁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자기들은 진짜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고 싶어요. 그래서 써먹는 것이 대선 경선 자금, 대선 경선 기탁금 이런 문제를 계속 슬슬 퍼뜨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선 경선 기탁금 문제는 이미 작년에 한번 써먹었고 올해도 한번 써먹었고 이번에 또 써먹는 세 번째 우려먹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검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러냐? 시간 끌기용인 거지. 지난주에 있었던 김용 재구속 운운하는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몰고 갔죠. 2021년 5월 3일 날에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1년 5월 3일이라고 딱 날짜를 찍어준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2주 이내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증거를 가져간 거니까 조작을 하고 자시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 플레이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내용을 안다면 법률적으로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검찰 역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순 억지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써먹었어. 왜?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 시간을 끄는 동안에 자꾸 여론이나 언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엄프를 하고 억지를 쓰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건데? 검찰은 8월까지만 끌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8월까지만 끌면 된다. 어쨌거나 이 대장동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만 죽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사건이죠.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을 죽이기 위한 사건이었죠.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다면 수사가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연차한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천신일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수두룩백백 했었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반내 반도 진행이 안 됐어.
그 당시 수사팀에 계셨던 분이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래서 누구부터 하려고 그랬다? 천신일부터 먼저 치려고 그랬대. 원래 그렇게 치고 다음에 야당을 쳐야 되고 전직 대통령을 쳐야지 이게 형평성이 맞지. 전직 대통령부터 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됐었어. 그렇게 됐었어. 자, 근데 검찰이 그때는 노무현을 죽이기 위해서 박연자 사건을 끄집어냈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묻어버렸죠. 돈 받은 사람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땅속에 파묻힌 거예요. 이인규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때 더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양심이 있는 거지.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시비를 거냐고. 그렇죠? 여하튼 좋아요. 대장동 사건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죽으면 돼. 여기서 이재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물러나거나 더 이상 대선 후보, 잠정 후보군이 될 수 없거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다? 8월이면 자기들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8월까지 하는데 8월 이 사이에 누가 돌아오죠? 이낙연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이 무렵에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이 펼쳐질 걸로 봅니다. 최후의 일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최후가 될지 뭐 또 벌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게 될 걸로 보고 검찰은 여기서 당연히 이낙연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희망이 좀 섞여 있겠죠. 여하튼 간에 검찰은 8월까지만 끌면 되고 8월까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곤란하게만 만들면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끝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낙연의 복귀와 검찰의 수사가 약간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는 뭔가 상호 교감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제가 이 삼부토건 부분만 해도 되게 이상한데 왜 이쪽을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삼부토건이 김건희하고만 관련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낙연 대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삼부토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사기성이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이다. 초대형 사기 프로젝트이거나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근데 여기에 정부가 관여해서 사기를 도와주고 있다. 사실 정부가 사기의 방조범이거나 공범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정부가 외교부 조금만 외교나 국제정치에 그 식견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난다 하더라도 재건 사업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누구나 에브리바디 알아요. 따라서 지금 재건 사업 운운할 단계가 아니고 그런 얘기 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인간적으로 말이야,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재건 사업 운운 얘기를 하면은 당사자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응?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백막 오지고 철의 삼각지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 일본 쪽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할게.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중인데. 그럼 우리 보고 뭐 하자? 이거 뭐야 그거 여러분. 야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안 끝났고 전쟁을 어떻게든 간에 계속해서 자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와가지고 전후 복구 운운하고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솔직히 예의도 아니잖아. 근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전후 복구 얘기 이런 거 한다는 거 사실 저로서는 기가 찬 소리거든요. 이거 예의가 아닌 거 아니야. 뭐 지금 전후 복구 얘기할 그걸 타이밍이냐고 지금 솔직히 아니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당장에 지금 전쟁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에 지금 총알이 모자라는 판에 전후 복구 이런 얘기하고 있었겠어? 그죠? 자, 그런데 기필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뭘 말한다? 정부가 혹은 윤석열이 이 삼부토건의 이 사기 행각 혹은 주가 조작에 사실상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부토건의 경영진에 누가 있다?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뭐 그렇죠 아마? 예, 이낙연 동생이 있잖아. 우연인가요? 자, 지난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기동민 의원이 논란거리가 됐죠. 기동민. 그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정말 대놓고 수박 인정을 하셨죠. 자, 근데 그 기동민 의원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연루됐는데 이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또 보면 묘하게 또 이낙연하고 엮이죠. 이게 우연인가요? 참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자, 피오니님이신가요? 퍼니님이신가요? 예. 젤렌스키도 똑같은 놈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김명숙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때 보은하네 줄리가. 자, 발달해님, 그 돈으로 다음 정권 넘어가면 그 돈으로 여론 작업할 때 수단 원래 보수들은 항상 그래왔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뇌물이 현금으로 건너갔죠. 돈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새는 돈이 직접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티나게 안 가요. 사업체나 사업권 형태로 넘어갑니다. 사업체나 사업권은 굳이 내가 가질 이유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권과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자, 지분을 차명으로 한 바퀴 돌릴 수도 있고요. 티 안 나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롯데그룹에 어떤 특혜를 줬다 라고 합시다. 혹은 제가 기자 시절에 롯데그룹에 유리한 그 재판 정보를 하나 흘려줘다 쳐. 예. 그래서 롯데가 나한테 보답을 해. 뭘로 보답을 할까요? 글쎄, 돈은 그렇고, 뭘로 준다? 롯데백화점 한쪽 구석에 매장을 주는 거야. 그 매장 내가 직접 운영 안 하지. 롯데가 다 운영을 해. 운영을 하지만 나한테 수익금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수익금이 나한테 장용진 이렇게 오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온다? 예.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무슨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한테 돈이 가게끔 만들어놔. 근데 그 회사 지분은 내 사돈의 팔촌이 지분을 갖고 있어. 차분 지분으로. 예, 그렇게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티나 안 나? 웬만해가지고 안 나요. 내부자가 들키지 않고서는 안 나와 그거. 자,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 그 보수 진영에 돈이 흘러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돈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티가 전혀 안 나. 못 찾아요 그거. 특히
그 정치 자금 누군가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면 예. 그 정치 자금의 오야 예. 진짜 주인한테는 오너한테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착착착 받아 챙기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실무하는 사람하고 정치 자금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무 자리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정치 자금이 운용되고 있어도요. 전혀 안 나. 아, 이낙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죠?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